마을 활동가들, 그리고 마을 PD님, 이렇게 두 분 아주 완전히 청년들이신데요.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애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애라고 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행정과 청년 사이에 뭔가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은 순천시 도시재생 전원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수도권과 그냥 단순히,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차이가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자라온 청년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박물관이나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은 좀 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이 청소년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애초부터 잘못된 어떤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사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여가 생활에 관한 것도 좀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주 청년하고 토박이 청년은 조금 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토박이 청년들하고 좀 다른 점, 이주 청년이 좀 다른 점은 토박이 청년은 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패배감이 청년들한테 좀 있어요. 그리고 낙인된 평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주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찾기가 어렵고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낯선 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생존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정보 자체를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청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은 저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왜 작은 실험 대신 큰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해보고자 할 때 좀 자본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지역사회 혹은 어떤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잘못하면 엄청 큰 실패를 겪게 되니까, 이제 그런, 빚더미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안전망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리 뭔가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오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고,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밖에 안 가르쳐 주면서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삶의 기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의 무게를 먼저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런 교육은 이제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나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하는 것인데, 저는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게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라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고, 이 순천이라는 지역은 도농통합도시이고 전남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이 중에 약 7만 6천 명이 청년의 그 나이 범주 안에 39까지 들어가는 인구가 7만 6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순천이라는 지역에 이주 청년이 없지 않고 있고, 나 말고도 이주 청년이 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과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합쳐서 순천이라는 지역은 생태 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뭐 진짜 생태 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태 수도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순천만과 국가정원이 존재하고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생애 이행 단계인 청년기에 있는 자를 이제 청년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화하는 어떤 이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이행 단계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행기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청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었다가 은퇴자가 되는 시기, 혹은 아이를 낳기 전 출산 전이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행 단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교육, 그리고 청소년기 때, 충분히 고민을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 성장을 하고, 그리고 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성장하고 꿈을 찾는 과정은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 지원센터에서, 그리고 꿈을 찾는 과정은 청년센터에서, 그리고 꿈을 실험하려면 이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저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꿈을 현실화할 때에는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있는 도시재생에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꿈을 현실화한 뒤에 이 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영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마을 단위에서 무언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을 라디오에서 내가 아나운서로 무언가 일을 해볼 수도 있고, 마을 신문에서 기자가 되어볼 수도 있고, 마을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되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큰 실패를 겪기 전에 내가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시장의 반응을 보거나 내가 나에게 적성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저는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의 꿈을 찾고 나의 방향성을 찾고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지 찾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실험의 공간을 마을로 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게 읍면동 단위의 시민 활력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활력을 위해서는 어떤 취미생활, 악기를 다루는 걸 배우는 게 나의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집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게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활력을 얻어갈 수 있고 거기서 무엇이든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민 활력 공간을 이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동네에 풍덕동, 중앙동, 향동, 장천동, 저전동 이런 데 있는 이런 이 활력 공간에서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만나서 여기에 있는 활동가가 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이런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재단 안에 있는 어떤 각자의 팀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시민들이 직접 몸소 와닿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순천시는 이게 지금 다 평생교육과 투자일자리과 자치혁신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기획예산실 이렇게 다 부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뚝뚝 끊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꿈이 연결되어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행정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저는 지금 저전동에 있고 저희 저전동 아, 저희 저전동에서 그 시민 활력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저는 한 30억 정도 써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빈 아니,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건물 하나가 통으로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은 못 하잖아요. 교육청 재산이니까 매입은 못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 협약을 써가지고 그 건물 하나를 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 활력 공간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장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중심에 섰을 때에 볼 수 있는 시야각은 굉장히 좁은데 사실 가장자리에 섰을 때 볼 수 있는 시야각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 혹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이런 가장자리가 이 끝에 많이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결국에 이 원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저는 청년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청년을 중심으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동네에 경계를 허무는 사람으로서 청년이 정착하는 순천 만들기는 일거리를 만드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는 뭐 9 to 6로 뭔가 일을 해야 되지만 일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일로 만들고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살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 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도시재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는 청년 쉐어하우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서 이 청년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기존에 매입했던 주택들을 제가 쉐어하우스로 다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대학이라고 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저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리모델링 해놓고 거기 운영자를 뽑는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게 아니라 건물 한 채를 1층하고 2층이 있는 2층짜리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제 그 입주자와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제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다 있겠지만 이건 사실 공동체 실험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저는 오늘은 이 중에서 1번하고 2번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정착하는 순천 프로젝트, 줄여서 청정순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지역사회에서는 청년들한테 도시재생 관련 활동하고 활동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청소년한테 멘토링이나 교육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은 미래의 씨앗,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는 투자리 일자리과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제가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썼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로 반복되는 청소년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청소년들한테 멘토링이나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단기적이고 일방적 교육으로 도시재생 활동가를 키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시재생 분야의 청년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활동가를 키워내는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 재능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뭐 연극을 배워온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물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들한테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청소년들은 박물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연극을 보지 못해도 연극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이 재능이 사실 지역에서 펼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연극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다가 지역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취직할 수 있는 극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극단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청소년들 멘토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연극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수업을 진행했고 실제로 그 센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연극을 올리기도 했고 학부모님들도 다 와서 관람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일거리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그중에 영상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 친구한테는 뭐 29초 영화제라든지 뭐 UCC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일감으로 주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의 친구들을 청정순천 프로젝트 멤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2명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취직을 했고요. 다른 한 친구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취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춘천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쉐어하우스인데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거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뭐 빈집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빈집이 사실은 너무 외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외딴 곳에 있으면 내가 뭔가 일을 볼 때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더군다나 청년들은 뭐 차 없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정책들이 너무 이렇게 그 탑다운 방식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집을 배정받은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혹은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행정이랑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방법을 제공받았는지가 사실 청년들한테는 내가 이 지역에서 주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내가 주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청년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포럼을 먼저 열었어요. 쉐어하우스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 발표도 먼저 듣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논의, 주성강 논의라고 써져 있는데, 이 포럼에 저희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주민 통장님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동네에 이주를 하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그 낯설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런 포럼의 자리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듣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스킨십 자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집을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한 생태적인 방식으로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태적인 형태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래가지고, 여기 공간 디자인 워크숍 주제도 주거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4회차 진행을 했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있어서 공유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태적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에 있어서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은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각 집별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인테리어가 사람에게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주민 인터뷰나 타 지역 사회 탐방을 통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는 이제 청년들 입주 모집을 할 거고요.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 동네에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던 그 시민 활력 공간이 들어있는 이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속 가능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그 조직에서 뭔가 사업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중이고 아마 내년에 이런 걸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시간이 예, 편히 하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하실 만큼 충분히 하십시오. 네. 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수품 시장은, 사례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으셔가지고, 저는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를 생략하고 그러면, 선생님, 슈투미 시장 기사 안 네. 읽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그러면? 예. 네, 저는 이제 수촌시장이라고 하는 장터, 그러니까 방금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쩌다 공무원이죠. 도시재생의 사무국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시에 딱 퇴근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수촌시장이라는 장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지금 2개인데요. 이 경계를 좀 요거는 좀 허물고 제가 활동가로서 좀 더 살아가고 싶은데 도시재생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제가 프로젝트 대멋이라고 하는 청년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창한 숲에 햇볕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숲속 안에 갑자기 막 빛이 막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곳을 숲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틈새처럼 햇볕이 생기면 다른 지역은 음지인데 거기만 딱 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모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순천에서 사는데 너무 심심한데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삶의 문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시민들한테는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문화가 흐르는 이건 이제 향림골이란 마을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향림골을 조성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설명회 진행을 했고요. 주민 셀러 교육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공예가 청년 셀러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셀러 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물품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죽은 나무를 활용해서 무대를 꾸몄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무대를 만들었고 숲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 1,000명 정도 오는 행사고요. 우천시에는 한 700명 정도 오시는데 마을 분들이 사실 GMO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GMO란 이런 것이고, 우리가 GMO 식용유 쓰지 말고 부침개를 팔아보자. 그런 형태로 주민 교육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농부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잖아요. 생산하기도 바쁜데,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패키지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막, 이제는 인터넷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그 무게를 좀 덜어내고 싶어가지고, 이기봉이라고 하는 그 농부님 스티커를 저희가 만들어드렸어요. 왜냐면 물품을 판매를 할 때에 저희 농부님이 그냥 물건만 팔고 땡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해야 나중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농부님한테 직접 문의도 할 수 있고, 혹은 이 생산품이 좋았는데 또 사고 싶을 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드렸고, 여기에 연락처를 써서 들었고,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쓰레기 없는 장터가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 비용만 1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내년 축제의 쓰레기 문제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릇 렌탈을 이용해서 일회용품 없는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장터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쓰레기가 50리터 한 봉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릇 렌탈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부스에서 그릇, 컵이라든지 그릇, 그다음에 수저 이런 거를 빌려주면 그거를 손님들이 보증금을 내고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운영 부스에 이렇게 그릇을 쓸 수 있고, 한쪽에는 설거지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쓰레기 없는 장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동네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진짜 너무 많았어. 나도 인상이 찌푸러졌어. 근데 방법을 몰랐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순천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제로웨이스트나 생태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전시를 하거나 혹은 이걸 판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친구가 갈대빨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빨대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쓰레기와 관련된 잡지, 책 이런 것도 소개하고 아니면은 생분해성 비닐, 아니면 낙엽을 이용한 일회용 접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장터의 목적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올 수 있는 예스키즈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밧줄 놀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유모차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반려동물존을 구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경계를 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에티켓만 지킬 수 있다면 반려동물 얼마든지 우리 장터에 모셔도 된다. 이렇게 했고, 네, 이런 어떤 대안적인 삶의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왜 시장이었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로 과거의 최신 트렌드와 여론을 주도하는 복합문화 소통의 공간이 시장의 원래 기능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던 양반 풍자극이라든지 타 지역 소식을 알려주는 정기수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전통시장의 원래 기능이 최신 트렌드와 여론을 주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대안적 삶의 실천 문화가 최신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터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시장이었고, 그리고 생태라고 하는 거는 줄줄이 사탕이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노동이 어쩔 때는 누군가의 착취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하자라고 탕탕탕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하는데 그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위해서 머그컵을 쓰고 그 머그컵을 썼는데 그 설거지는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하지 않죠. 구급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착취로 채워지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생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저는 생명에 대한 태도, 줄여서 생태를 이제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한 소통시장이었죠. 그럼 소통시장의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큰 실패를 겪기 전에 청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었고, 그다음에 비일상의 경험을 일상으로 연결시킨 거죠. 대안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대안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시했던 그 30여 종이 넘는, 훨씬 넘는 그 제로웨이스트 품목을 이제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계약을, 공간 계약을 했고요. 이제 곧 오픈을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품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변화가 이제 장터의 가치였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봉투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희는 장바구니 가져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네, 봉투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장바구니 가져오셨어요? 라는 질문은, 내가 담을 수 있는 데가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대상화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상화한다는 말은, 잔디를 밟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자연과 인간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생태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은 꺾으면 안 되고, 잔디는 밟으면 안 되고, 나무는 만지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거는 이 꽃 한 송이를 꺾는 일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가르치는 게 사실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일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수출시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틈새 강연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필요한데, 그 식상한 자연문화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장터를 했고, 그래서 장터에 보면 저희가 틈새 강연이 있고 틈새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공연에서 아프리칸 댄서라든지 탱고라든지 지역에서 보기 힘든 그런 공연을 올립니다. 저희 장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일회용품도 못 쓰게 하고, 봉투도 비닐봉투 안 된다고 하고, 종이백만 쓰라고 하고, 장바구니 가져오라고 하고, 막 도시락 챙겨오라고 하고, 막 이런 불편한 장터인데, 불특정 다수, 1000명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함을 넘어서는 행동 변화를 끌어왔던 어떤 핵심은 저는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뭔가 해볼만 한데? 라고 하는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따라와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쿨하고 힙해야 됩니다. 뭔가 따라하고 싶은데, 왠지 내가 텀블러를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쿨한 사람인 것 같고, 힙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그 공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는 왠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내가 왠지 욕먹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그냥 길 가서 쓰레기 휙휙 버려도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집요하게 저희가 좀 만들면서 장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하고 힙한 느낌으로 이런 네온 사인도 한번 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공간과 분위기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도시재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말 좀, 네.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렇게 자유와 기회와 권력을 주니까 이렇게 멋진 활력 있는 신세계가 펼쳐지는군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질의응답은 이따가 김연호 선생님 강의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김연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김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일 좀 준비할게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목은 이제 마을 만들기와 경제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마을 창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죠. 그런 난관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강의는 못하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일 소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이 마을공화국 전체의 모든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 다음에 그거를 돕고 있는 무슨 정부, 조금 아까 발표를 해주신 분처럼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아마 제가 좀 제일 이질적인 존재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업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사실은 마을 만들기, 이 상생의 원리, 생태의 원리하고는 원래는 좀 전혀 좀 동떨어진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초식동물이라면 저는 육식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지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는가의 그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이질적인데, 그런 이질적인 사람이 왜 이 마을 만들기에서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가, 그 부분부터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창업을 했습니다. 1999년 9월에 슈퍼보드 테크놀로지라는 인터넷 게시판 회사로 창업을 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이라면 사실은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블로그가 대신하고 있고 게시판이라고 해봐야 카페에 있는 게시판 정도고, 홈페이지에 회사용 홈페이지 정도 남아있는 뭐 Q&A 게시판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당시에는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게 열풍이 불어가지고 게시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 회사를 이제 창업할 때 저한테 이제 인력이라든가 자금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공고를 나와서 용접을 하면서 취미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 창업 자금이 없었어요. 그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래머 회사들을 단 6개월 만에 다 제치고 국내 랭킹 1위, 세계 랭킹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래픽 순위로 따지자면은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야후 라이코스보다 더 트래픽이 많았었죠. 트래픽이라는 건 이제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오는가를 단순하게 따지는 건데, 그러한 작업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인력이라든가 자본 가지고 어떻게 큰 회사와 경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작다 보니까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이제 나와가지고 두 번째 회사를 창업을 했었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에이전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에이전시인데요. 가장 큰 회사 4군데를 상대로 1년차 직원들, 20대 1년차 직원들 단 4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상대 회사들은 몇 명이냐? 작게는 200명서부터 많게는 한 6, 700명 정도 되는 큰 회사들이었죠. 그 회사들을 물리치고 대기업의 홈페이지 수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뭐냐면 작아도 뭔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큰 회사를 상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법칙들을 발견을 했죠. 사실은 그때까지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컨셉 아이디어였지만은 그런 것들을 법칙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하나 쓰게 됐고 그 책은 이제 인터넷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게릴라 전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작은 인력 가지고 소수의 그 전력을 가지고 정규군을 상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전술이 이제 그 게릴라 전술인데 그렇게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를 상대할 때 게릴라 마케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을 써서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서울시 장년창업센터, 그리고 뭐 마케팅 사관학교, 뭐 마케팅 최고 경영자협회, 뭐 공인전자상거래 관리사협회 이런 그 어떤 마케팅과 창업이 필요한 그런 곳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작은 규모의 회사가 큰 회사를 상대하는 전략이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에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이제 마을 만들기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을 만들기에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그 마을을 어떠한 산업으로 유지할까일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2개 정도, 뭐 넓게 보자면 한 3개 정도의 이제 그 산업들을 유지를 하고 계신데, 첫째가 농업일 거고, 2개가 환경산업, 셋째가 친환경 먹거리, 가공, 혹은 음식점, 이 3가지 정도로 대강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을 제가 대부분 살펴보면은. 자, 그런데 어차피 하나의 산업이 그 발전을 해 나가려면은 기존의 시장과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뜻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문을 닫는 많은 그 좋은 업체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더 좋은 업체일수록 경쟁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그 문을 닫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 이제 창업을 했었을 때 이제 뭐 요즘은 뭐 창업 대신에 뭐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벤처도 스타트업이 있고 그래서 이쪽 그 순수하게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반 기업 쪽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서 대부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하겠죠. 사회적 기업하고 이 스타트업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들은 이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다. 그다음에 핵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스타트업의 공통점들이 나머지가 자본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상품 기획 능력이 부족하고 유통망을 개척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들이 장단점을 포함해가지고 7가지 공통점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하고 스타트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공통적으로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자, 뛰어난 아이디어하고 핵심 인력을 보유했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나머지 단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준단 말이에요. 정부가 뭐냐면 초기 자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적 네트워크, 창업망을 통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초기에는 마케팅도 지원을 해주죠. 그다음에 초기에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창업자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유통망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판로 개척을 지원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창업자들의 단점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럼 뭔가가 그냥 답이 나오죠. 제가 이게 사실은 너무 뻔한 내용인데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곳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만들기를 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를 간다 하더라도 항상 질문을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정부 쪽 창업 컨설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창업 자금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곳에서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해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 기업에 높은 가치를 주고 컨설팅 자금 혹은 창업 지원 자금을 주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창업자들의 공통점에서 1번하고 2번이 뛰어난 아이디어하고 핵심 인력 보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이 두 가지 역량에 집중해가지고 써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통과가 돼요. 근데 나머지 5가지의 장점을 기술을 해놓고 1번이나 2번이 비어있는 부분들은 이건 너무 당연하게 떨어진 거죠. 너무 뻔한 건데도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써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스타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기업들, 기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도대체 뭐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력을 보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술 인력, 그 아이템을 실현할 기술 인력만큼은 반드시 핵심적인 인력 한두 명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혹은 벤처 캐피탈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보는 것들은 그것들을 그것들은 이제 그 사업을 실현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초기 창업자들이 그렇게 잘 꿰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얼마만한지도 잘 모르고 그 시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도움을 딱 실어주면은 탁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컨설턴트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3번을 그래서 좀 희미하게 했는데, 수익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만큼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2가지,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일반 기업들 대비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너무 단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컨셉팅이 필요한데, 이 아이디어하고 컨셉팅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휘발유 자동차, 가스차 그런 것들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전기차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거는 아이디어였을까요? 컨셉팅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컨셉팅. 아닙니다. 그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맞아요.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뭐냐면 동력장치의 일부를 전환시켜 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크게 사업을 확대를 했죠. 그런데 그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어차피 또 화석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써야 되든지. 물론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들은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컨셉팅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컨셉팅을 하기가 그렇게 새로운 컨셉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로 좋은 컨셉팅은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자동차 예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좋은 컨셉팅은 뭐냐면 이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공유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버 같은 곳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대의 자동차로 여러 사람들이 그 자동차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들으면 어때요? 뭐냐면 앞으로는 자원도 낭비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트렌드죠. 그 다음에 그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그 필요성이 많이 있으니까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도로도 이제 뭐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로도 좀 비좁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도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아이템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바로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디어를 듣는 순간, 그러한 그 컨셉을 듣는 순간에 사람의 가슴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머리가 작동을 해요. 그거 가능하겠어 말겠어? 돈이 되겠어 말겠어? 성공하겠어 말겠어? 그건 머리가 작동을 하는데 좋은 컨셉을 듣게 되면은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임진철 소장님을 처음 만나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사실은 어떤 마을 만들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1970, 80년대서부터 대학생들은 농활을 가고 농활 끝에 졸업하고도 마을 만들기 하러 들어가셨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데 임진철 소장님하고 이 마을 만들기,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이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거 가능하겠어, 돈 되겠어 그런 것보다는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그건 꼭 해야 돼. 이 사회는 지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국가가 지금 인민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시점이잖아.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단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윗정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꼭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바쳐서라도 해야 돼. 컨셉팅이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컨셉팅이다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 그렇게 아이디어를 만드는 기술을 갖다 컨셉팅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사회적 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사회적 기업은 노머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맨파워만 존재해요. 자, 그 일을 해야 될 핵심 역량을 가진 맨파워. 혹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니까 뜻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하고 핵심 역량을 헤쳐나갈 맨파워가 없다. 하지 말아야죠. 말리고 싶어요. 왜냐? 사회적 기업도 여전히 그거는 정부 지원이 끊겨버리면 시장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정글의 법칙에 놓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돈이 아니라 맨파워다.
적어도 업계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핵심 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 노 프로핏. 자, 이익이 아니라 가치다. 이 실현은 반드시 시켜야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실현보다는, 사실은 그 정부에서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사회적 기업은 이제 그 돈이 별로 없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소한의 그 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들이 뭐냐면, 사회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환경과 경제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를 반드시 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개가 다 충족되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충족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고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분명히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컨셉팅,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아이템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을 큰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기획할 때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지만 실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홍보 자금력을 갖춘 다른 기업들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일 만한 강한 컨셉팅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핵심적으로 실행할 만한 맨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을 기업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이제 또 스마트팜이죠.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복잡할 거는 없어요. 기존에 이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어쨌든 그 기존에 그 인간의 노동력으로 해결했던 어떤 그 농업 환경들을 ICT,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복합을 시켜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습도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준다든가 빛을 좀 광원을 좀 세게 해가지고 흐린 날은 좀 그 빛을 좀 많이 받게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스마트팜의 대부분의 것들인데요. 많이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팜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니까 한 해 예산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8억 정도 됐네요. 48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8개 과제를 해마다 선정을 해왔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은 사실은 뭐 100개가 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따지다 보면. 아마 내년에는 12개로 지원 대상을 좀 늘린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며칠 전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틀린 자료인데, 아무튼 간에 8개를 선정을 받든 12개를 선정을 받든,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지원 사업의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몰릴까요?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요? 경쟁률이 최소한 수십 대 1 내지 수백 대 1 정도 됩니다. 모든 지원 사업은 그래요. 적어도 100배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그거를 떠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위에 있는 나와 비슷한 경쟁자들보다 조금은 더 사업계에 있어도 좋아야 되고, 뭐 물론 이제 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맨파워를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사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작물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 그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사업계획서밖에 없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가지고 제출을 해서 선정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지금 당장에 제가 이제 그 스마트팜을 아직은 이제 컨설팅을 안 해봤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존 거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뭐냐면, 생태 환경, 그러니까 단순한 그 비닐하우스 혹은 축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 환경과 같이 어울리는 어떤 테마를 조성을 해가지고,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혹은, 단순히 그냥 그 스마트팜 하나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교육회장,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회장으로서 활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기업 마을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유통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끼리 이제 공유를 한다 그런다면 비용이라든가 홍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스마트팜에도 필요 기자재라든가 뭐 자원을 이제 구매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동의 자원을 공동 공유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남아있는 자원들을 다른 곳에다가 뭐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하면서 생산비를 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각 스마트팜마다 농한기와 농번기가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스마트팜은 봄이 바쁠 수도 있고, 여름이 바쁠 수도 있고, 겨울이 바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물론 뭐, 가을이 제일 아무래도 바쁠 수가 있겠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수를 한다든가 수확을 한다는 게 따로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을 데이터 해가지고, 어디가 농번기다, 농한기다를 알 수가 있다 그런다면, 지역을 떠나가지고 품앗이가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품앗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요렇게 스마트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이러한 강점이 있다, 이런 걸로 어필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경쟁력을 훨씬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링 분야가 있겠죠. 이제 업사이클링은 이제 리사이클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리사이클은 이제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은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재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종이로 만들어 갖고 다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물질로 다시 재생되는 게 이제 리사이클이고요. 업사이클링은 이제 그거보다는 한 단계 상위 개념이죠.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년 1월에 런칭을 할 건데요. 폐플라스틱을 병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섬유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낸다. 그렇다면 폐플라스틱이 의류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리사이클링은 사실은 이제 거의 시장에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업사이클링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한 100개 정도의 업사이클링 업체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업사이클링 업체는 수천 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 환경들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산업 지정을 해주거든요. 이제 업사이클링 업체가 3년 이상 되면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환경산업 마크도 부여하고 그 마크를 받으면 굉장히 그 지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마케팅도 지원하고 무슨 운전자금도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요. 굉장히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업사이클링 업체들도 이제 마을 만들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마을 기업으로 많이들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유치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거를 마을공화국에서 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로 차별화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업사이클링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못 쓰는 액자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무슨 다시 꽃꽂이 좋아죠. 꽃꽂이를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한다. 혹은 빈병에다가 거기에다 뭐를 또 예쁜 걸 붙여가지고 꽃병을 만든다.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소품 위주예요. 근데 이 소품 위주로 하는 것가 나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품 위주로 하게 되면은 가내수공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야 무슨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조금 받아가지고 연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소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만만한 시장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접근도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무리 업사이클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킬링 아이템. 야, 그 아이템 끝내준다, 죽인다. 업사이클 상품이지만 사고 싶다. 라는 상품 아이템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폐플라스틱 병으로 섬유를 만들어 갖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꽤 큰 회사들도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효성 같은 회사, 효성은 섬유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코롱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효성같이 큰 회사들도 업사이클링 섬유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상품화 시킨 것들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노스페이스라는 등산복 회사인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상품 하나 정도를 개발한 그거 정도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지, 대부분 아직도 다 가내수공업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섬유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가? 뭔가 좀 두렵거든요. 뭔가 좀 환경 오염물질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품질은. 그래서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게 착한 소비 혹은 윤리적 소비 정도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런다면은, 좋아, 그러면 단체복을 만들자. 단체복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적인 소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교육인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했다 그런다면 정부에서는 정부 지자체라든가 관공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단체티가 필요할 테니까 그런 곳을 일단은 주요 타겟으로 삼자.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단체티는 재고가 안 남는 상품입니다. 뭐냐면 선주문 받고 후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살 수밖에 없는 상품은 일단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류 사업
쪽에서는 단체 티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자가 없어요, 시장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고민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 사업장들은 그 사업장 자체가 앞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지금 그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은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그, 뭐더라? 슬로우 패션 조합이요? 예, 아마 저기 강의도 한번 하셨을 텐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마케팅을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제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텐데, 벌써 그분이 한 7년 정도 그거를, 업사이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체험학습 그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체험학습은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신문 광고 생각했고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인터넷 광고를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자, 스토리텔링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다가. 자, 이 펫플라스틱이 단체티로 전환되는 이 사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가. 사실은 약간의 각색이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스토리를 브랜드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면 시장에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느냐? 만약에 뉴스에도 나오고 블로그에도 떠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느냐? 100%는 아니지만은 한 5, 60% 확률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만약에 똑같은 퀄리티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초기에 죽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역량이 안 돼가지고 초기에 죽어버린다 그런다면은, 그게 이제 유통되게 하기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만 낼 수 있게 한다 그런다면 언론이든 아니면 블로그든, 유통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방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좀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100개 정도의 업사이클링 사업장들이 있는데, 다들 소규모다 보니까, 다 소규모예요. 저는 저 100개 중에서 앞으로 1년 안에, 거의 7, 80개는 문을 닫고 3년 안에 한 10개도 안 살아남는다고 봐요. 사실은 그거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벤처라든가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안에는 다 90% 이상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시장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사이클링 기업들 100군데가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전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ave Us. 제가 아까 제 이력란에 아마 Save Us 2사로 지금 해놨을 텐데 아직은 개인 사업 단계니까 그냥 대표고요. 이제 지금 협동조합을 이제 1월 중에 만들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섬유를 개발하는 회사, 그다음에 그 옷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그 옷을 판매하는 회사, 이 세 군데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예정이죠.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100개의 회사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세이브 어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를 마케팅을 해가지고 같은 마케팅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이 평균적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에 100곳이 다 참여를 한다면 아마 그러기는 좀 힘들겠지만 하여튼 수십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 브랜드를 기획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의미가 강화된 기업들을 하시는 분들,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좋은 뜻으로 만든 상품이야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간과해요.
물론 뭐 꽃병을 뭐 저기 그렇게 수경용품으로 만드는 분들이야 워낙에 이제 미적 감각에다 어필을 하다 보니 디자인을 전혀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다른 종 공산품을 만드는 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도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업사이클링을 하는 업사이클링에 특화된 업사이클링 디자인 조합이라고 있어요. 그곳의 디자이너는 다른 공산품이 아닌 업사이클링만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상품들만. 그래서 그런 곳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 퀄리티를 높여서 디자인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은 절대로 국내 판매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뭐 강제로라도 판매할 수가 있고 정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시장 마켓에 가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해외로 나간다 그런다면 해외의 바이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만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진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 말이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디자인 우선의 경영 방식으로 글로벌화. 도대체 디자인을 왜 우선한다고 해가지고 글로벌화가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디자인 말고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 오픈 마켓이라든가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그 판매용 페이지에는 디자인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야지 어떤 다른 사업계획서들과의 경쟁을 뚫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책들은 혹시라도 저 책이 궁금하다 하시더라도 절대 사보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06년에 나온 거고 2009년에 나온 책들이라 지금의 현실하고는 한 30%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 검색 엔진 마케팅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지금은 SNS 마케팅으로 상당 부분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저 책을 썼을 때가 이제 35살 때인데 책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머리말에다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뭐냐면 적은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기존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벤처와 소호들에게는 게릴라 전술이 필요하다. 기존 기업과 같은 전술을 익혀 마케팅을 해봐야 절대 이길 수 없다. 적은 규모의 회사는 그 규모에 맞게 환경을 이용하는 게릴라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죠. 뭐냐면 우리가 사실 시장에 마케팅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급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적혀져 있어요. 소호라든가 벤처라든가 이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마케팅 책을 봐야 쓸모가 없어요. 도대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모든 마케팅 책은 적정 비용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결과물을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케팅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투입 자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입 자본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시장에서 반응이 가능한 정도의 자본을 투입을 해야지만 반응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 특히 사회적 기업들 이런 작은 회사들은 그러한 그 기업형 마케팅이 아니라 거기에 최적화된 작은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밥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매서운 칼날에 맞서야 하는 실직한 가장을 둔 여성 창업자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개인사업하다 자본금 다 까먹은 40, 50대 가장을 위해 취직보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보려는 젊은 도전자들을 위해서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벤처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식자들의 비판을 각오하고 쓴 글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 책의 머릿말을 썼는데, 그만큼 처절하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그거보다는 약간은 나은 환경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정부 지원이, 옛날에 그 벤처라든가 소창업자들만큼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이템을 잘 개발해가지고, 컨셉팅화하고, 그다음에 핵심 인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좋은 기획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다면, 시장을 뚫고 나가는데, 옛날에 벤처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분야에 있다가 마을 만들기로 지금 이거를 알게 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행을 옮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도 이제 막 사회적 기업을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연호 선생님, 완전히 브레인 샤워가 된 느낌입니다. 너무 아유, 고맙습니다. 별말씀이요. 예. 마을,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진영에 아주 그냥 엄청난 인재가 이렇게 영입을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 장성애 선생님과 우리 김연호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모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용기를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하실 분은 이 비디오를 켜시고 손을 들어서 청문을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준명이고요. 예. 지금 장성애 선생님께 일단 우선 한번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순천에서 해내신 일들 자체가 제가 듣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대단하시고요. 엄청난 일들을 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대시잖아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후반입니다. 네, 그렇죠. 20대 초반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렇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장성현 선생님께서 이제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님이라고 하는 그 디딤돌을 활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신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지금 그냥 활동가로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디딤돌로서였던 그런 역할로서 바깥에서 이제 마을 공화국 그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또 이제 숲촌시장의 PD로서 지금 이렇게 또 직접 활동하고 계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요. 아까 보니까 숲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 축제가 있는 시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4시부터 9시까지 실제로 토요일 날 참여하는 연 인원이 지금 보니까 1,50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시는 축제를 만들어내셨는데,
하여튼, 그런 중간 다리, 드림돌로스였던 역할을 저는 앞으로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바깥에서 활동을 하실 때 느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젊은 분들, 청년 활동가들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듣는 중에 놓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바깥에서 그 활동하시는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징검다리로서 해주시는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산촌 마을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 세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지방직 6급이거든요. 네, 6급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6급이면 이제 지역에선 팀장급, 계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행정 사이에 사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언어를 이제 저는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에는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사업계획서로 저는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공무원분들과 네. 중간에서 지금 일을 하시면서 그 공무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어떤 점들이 어려웠던 거죠? 공무원들은 일단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업의 목적이나 결과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업의 프로세스 자체를 저는 이제 세팅을 아예 바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200억을 다루는데 그 200억을 다 하드웨어에 쓸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짜리 공사다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공간 자문단이라든지 디자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그 앞에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설계를 진행할 때 자기들 입맛대로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하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팅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저는 이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장선 선생님처럼 소신껏 이렇게 진행을 계속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아까 어쩌다 공무원 어공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들이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적용이 되었을 때 지속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지금 일한 지 9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9년 동안에 행정이랑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것은 제가 9년 전에 만났던 주무관이 지금은 과장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랑 직접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행정하고 오래 일한 청년 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타지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순천에 가니까 20대가 국장 하더라 라는 사례로서 이제 저를 써먹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국장이 되어보고 싶은데 행정을 설득할 때 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례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다. 고졸이 국장을 하는 일이 없다. 학사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 대학원 어디 나왔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순천에는 있더라. 고졸에 20대 국장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이제 저는 활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의 서산의 이제 태안 새섬 리조트에서 지역의 뭐 전국의 예술인들을 모아서 충남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일을 그 네. 민간에서 지금 진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충남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예술가들한테만 지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서울 쪽에서 그 홍대나 이쪽에서 네. 이제 일하던 예술가 분들이 뭘 내려와서 터전을 잡고 뭘 당장 시작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민간 자본으로 민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있을까요? 관에? 그러니까 일단은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에는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가 이렇게나 없는데, 뭐,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충남의 전체 인구가 얼만데, 이 중에 문화예술인이 몇 명이고, 그럼 이 문화예술인 1인당 뭐 전체 뭐 인구의 몇 명에게 문화예술을 이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데이터를 들고 행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만으로는, 문화예술 부흥이 어렵다. 그러니, 다른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예술가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인구 감소에 의해서 인구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대 흐름과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자료조사를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 예산이 외국인한테 쓰였을 때 발생하는 민폐이잖아요. 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예술가 혹은 외국에 있는 예술가를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충남 도민의 삶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배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김연호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세이브 어스 아주 탁월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격이 어떤 게 규정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세이브 어스에 라는 그 아까 공동 브랜드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 협동조합, 단위 마을기업 이런 데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규정 지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예. 뭐 사실 뭐 특별한 조건은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클레임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뭐 열악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예. 다들 지금 영세하는 입장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무슨 뭐 자본금 혹은 뭐 매출 기준을 따진다 그런 것들은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쌤께 여쭤보겠는데요. 네. 협동조합을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출발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방금 여쭤보신 말씀처럼 협동조합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제한 조건?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협동조합은 일단은 지금 이 일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제
섬유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이제 가공해갖고, 옷감으로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저같이 이제 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이 세 회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제 조합원이 돼가지고, 일단은 만들 겁니다. 뭐 공개적으로 공지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건가요? 뭐, 그 정도로 자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개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예, 또 질문, 청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에서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 학력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구조로서 지금 6급 그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어쩌다 공무원 5급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계신데요. 지금 아까 본보기로서 뭔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영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 비롯해서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들,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뭐 기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제멋찾기 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는 자리 일부러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사회혁신한마당,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청년센터 이런 데에서 좀 사례 공유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능하면 가는 편입니다. 시간이 되는 한은 더 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타 지역 강의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춘천 지역에서 공동체 은행이랑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보전위원회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자리를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우리 진행을 보시는 김성호 이사장님 좀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요? 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청문하시라고요. 예. 저희 장성희 선생님께서 질문이 궁금한 게, 지금 팀장으로 계신데 그 밑에 부하 직원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몇 분이나 계세요? 작년에는 8명이었고요. 네. 올해는 지금 제가 국장으로 일하는 데에는 세 분이 계시고, 제멋에는 4분이 계시고, 그래서 7분입니다. 예. 그 나이가 다들 많으실 텐데, 부하 직원들이 나이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보다 한 10살? 10살 정도 많으세요. 네,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네. 팀장님들한테 업무 지시하거나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정말 뭣도 모르는 남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더 시작하기 전에 업무적으로 일로서 제가 좀 더 일을 잘 하면 많이들 이제 따라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하시죠. 그리고 장성희 선생님, 아까 무슨 은행 같은 거 무슨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은행. 어떤 은행이죠? 간략하게. 그거는 이제 공동체 은행이거든요. 그 금융약자들한테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랑 같이 지자체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예. 나중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호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이렇게 마을공화국 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젊은 관점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그 의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직접 마을공화국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우리 마을공화국 그 활동이 성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사실 조금 쓴소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는 쓴 적이 없는데요. 관점이 조금 이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대중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좀 높은 사상적 체계를 이제 탐구하면서 살아오신 학자분들, 그 다음에, 활동가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점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름을 하나 짓는데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논의가 지금 계속 그것만 갖고도 이제 그 맴맴 돌고 있는데, 수기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그건 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한 단계 끊고 나중에 좀 더 그 많은 활동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그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명칭 하나뿐만이 아니라 행사를 할 때 뭐 발제를 하거나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들은 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자면 그 부분들은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 단체를 이끌고 왔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더 이상 확산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운동을 하든 아니면 블록체인 뭐를 하든 아니면 안창호 CR 그 공부방을 하든 굉장히 의미들은 높은데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좀 더 재미있고 친근감 있고 그렇게 좀 들리게끔, 그러니까 하는 활동가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거를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재미가 없다 그런다면은 그렇다면 맨날 외로운 운동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CR 그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낙에 컨텐츠가 깊다 보니까 지금 그 확산은 어느 정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에서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당의정을 좀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동, 모든 사업들이 쓴약 그대로 먹지 않고 당의정에다가 넣으면은 쉽게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다 보니까 이제 핵심 본질에만 이제 집중을 하셔서 그랬을 텐데, 좀 당의정을 입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운동들이
빨리 번져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뒤늦게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당신들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아하. 내가 재밌게 바꿔주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앞으로 재밌게 사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로 저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기존에 통합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마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인지한 진흥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장성현 선생님은 그래도 봤었고요. 지역에서.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마영수 선생님. 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리고요. 네, 잘 들립니다. 하십시오. 예. 우리 님은 오래전부터 봤었고요. 천천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오늘 들어서 있는 굉장히 놀래주고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마을에 실버타운전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을이 좋아지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큰 사람들이 쓰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지방자치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살기 위해서는 경주 여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경제력, 직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자녀 교육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 문화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는 빼고요. 경제력, 직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았을 때 또 가족과 내려와서 젊은 사람이나 계속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려면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장선희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좀 다른 질문이지만 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은 굉장히 그거를 다 다룰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있는 사이트 기업이 한 세네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 정도의 기업을 만들면 이게 단순히 다 9 to 6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 4시간 근무짜리도 있고, 주 2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업적으로는 첫 번째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정원관리, 주민들이 가르치기를 하거나 정원사 일을 하는 건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문턱이 좀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원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 있는 공원녹지과랑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공원 관리를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을 받아서 정원관리 협동조합 운영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광, 시민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이 900평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900평 위에 옥상에 이제 태양광 설치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을 호텔입니다. 근데 이 마을 호텔이 단순히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호텔이 아니라 펜션 형태로 만드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독채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을 호텔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은 마을에 재분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교육 사업이거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아마 앞으로 생태교육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생태교육이 의무화되면 그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강사를 양성하는데 지금 생태판에 있는 청년들이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나 무지개학교나 오디세이 학교 같은 형식으로 저희 학교를 생태특화학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를 좀 그렇게 변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 시설보다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 시설이 훨씬 좋으니까 그게 좀 학부모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약간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잘 될지는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예, 마영철 대표님이 김현호 선생님한테도 질문하신 거죠? 아, 예, 좀 어렵겠지만 답변 네. 질문을 주셨는데 예. 평소에 그냥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공은 아니시겠지만. 여기 김현호 선생님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예. 그 질문의 요지가 아마 예. 이제 그 실버타운으로 거의 변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꼭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선 남을 먼저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시장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굉장히 그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을 기업을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뭐 벤처가 됐든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who am I? 나예요, 나에 대한 파악부터 해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한 파악은 컨설턴트가 다 도와줄 수가 있고 아무리 멍청한 공무원이라도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일 안 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 어빌리티, 능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봐요.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무슨 꽃꽂이 혹은 무슨 트랙터, 무슨 기능사, 아무튼 그런 자격증이 있어. 그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고는 정말 별개의 일이거든요. 물론 일치된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 그런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컨설팅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조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가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자기 내면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래서 색다른 목표를 만들어서 그거에서 집중할 만한, 어떤 자기의 준비가 안 되게 되면은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그 사업을 원하고 있어도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쟁자들은 내가 시장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먹을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6개월 내에 수백 개가 발생하게 돼요.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벌려놨다. 그러면 반드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몇 개월 내에 또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기 전에 혹은 남들 시장 환경 분석하고 투자처를 찾고 정부 지원을 찾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를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고하게 정하고 만약에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나 가지고
그거가 된다 그런다면 사실은 사실 지금 마을 기업에서 원하는 게 무슨 벤처 기업처럼 이거를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전국적인 전국 1위의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 그 정도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 주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과 목표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들끼리 단합이 되어 있고 그렇다 그런다면 시장을 그렇게 개척하는데 그렇게 벤처 기업이 전혀 불가능한 시장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게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역량 파악과 그 부분들 그런 분들이 도대체 공동의 목표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목표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진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그거겠죠. 뭐냐면 어차피 마을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십시일반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구성원들끼리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충족이 되는 건데 자신에 대한 파악 자신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파악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우선한다고 봅니다. 근데 의외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7-80% 정도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와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